2025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월말 정산 영상 시작해봅니다. 오짜! 2025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느 때처럼 소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 노피플존입니다. 단편소설이 9편 들어있는 소설집이고요. 그러니만큼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크게 보면 일단 첫 번째, 계급의 울타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요런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계급사회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거, 사는 지역이나 재산 같은 걸로 보이지 않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비투스라고 하는 그런 태도나 취향 같은 것들도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포착해내는 소설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돌봄 노동에 관련된 소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이 돌봄 노동의 바깥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양심적인 갈등, 부침, 처연함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나 딥페이크 범죄, 이런 이 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설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화나고 서글픈 게, 이 사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일으키는 사회에 묻어난 사람들은 애초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 일들을 직접 겪은 피해자들,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이 소설 안에서 보통 고통받거든요. 그리고 그 관성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소설이 무척 섬세하고 힘있게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 책에 실린 해설이 참 좋았거든요. 해설이 이 소설들의 흐름을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혹시 이 책 읽으실 분들은 해설까지 꼭 빼놓지 말고 보시면 좋겠어요. 정희연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노피플존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 이 책 이번 달에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12월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이게 2008년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태 안 읽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 장정으로 개정돼서 나와서 읽었거든요. 출간된 지 17년 만에 지금 읽어본 거죠. 근데 너무 잘 읽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말 못생긴 여자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괄시당할 정도로, 그래서 본인의 삶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처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잘생긴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말 미남이었고, 그래서 뒤늦게 배우로 이름을 떨쳤고, 그 과정에서 박색이었던 어머니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겪게 돼요. 남자 주인공은 이런 걸 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이 두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이 어색한 사이를 요한이라는 인물이 메꿔주면서 세 사람의 사랑이자 우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과 우정 얘기 이러면 되게 밝은 얘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공들이 기본적으로 상처와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 세상의 어떤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추함을 조롱하고 아름다움을 추앙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서사와 철학을 둘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독특한 매력의 소설이 된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미있지만 이 소설이랑 같이 즐길 거리도 되게 많은데요. 그림으로는 일단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모티브가 됩니다. 이게 초판본 표지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구석에 있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음악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같이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목처럼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테마곡처럼 등장합니다. 제가 원래 책 읽을 때 음악을 안 듣는데 이번에는 그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계속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어울리고 소설의 뉘앙스를 싹 담아내는 느낌이어서 정말 푹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읽어보실 분들은 그 음악 틀어놓고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잘 썼다라고 느낀 지점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한 가지, 이 소설이 변주를 정말 잘해요. 음악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유나 상황 같은 것들이 음악처럼 이렇게 테마가 주어지면 그 뒤에 반복하면서 등장해서 변형되거나 확장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짜 읽는 내내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정말 웰메이드 그 자체인 소설이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오션 부엉의 기쁨의 황제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뒤에 조금 남았거든요. 제가 월말정산 영상 좀 일찍 찍고 있어서 아마 뭐 이번 달 중에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월 달 영상으로 포함시켰어요. 이거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좀 애틋합니다. 주인공이 하이라는 소년인데요. 얘가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약물 중독도 있고 집에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집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강물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라지나라는 이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이 그라지나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치매에 걸려 있어서 종종 이상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기가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하이의 자살을 만류하게 되고 내친김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이 그라지나가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매의 그 증상이 발현되면 자꾸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정신이 끌려 들어가요. 그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환영도 막 보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함께 겪어내고 보호해주는 하이의 모습이 굉장히 처연하고 좀 슬프게 그려집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이가 홈마켓이라는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직원들과 부대끼면서 삶의 어떤 기운을 얻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보면은 하이의 삶에 새로운 가족이나 동료들이 잔뜩 생겨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슬픈데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소설이었어요. 묘사와 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오션부엉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해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션부엉의 기쁨의 황제였어요. 네, 다음 책도 해외 장편 소설입니다. 로런 그로프의 아르카디아라는 책이에요. 요 책은 조금 낯서시죠? 요 제목에 있는 아르카디아가 일종의 유토피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뭔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거든요. 이 소설도 그런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60, 70년대 비트족, 히피족들의 일부가 모여서 이 아르카디아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마을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고 육식도 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유토피아 같은 마을에서 비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소설은 이 비트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쓰여져 있는데 비트가 태어난 곳, 이 유토피아 같던 아르카디아가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와해되고 변질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도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아르카디아의 정신을 받고 태어난 이 비트가 이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두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유토피아를 찾으려는 이런 성향이 있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유토피아가 결코 영구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이 와해됐을 때 인간이 다른 무엇을 어떻게 찾아 떠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려낸 소설이어서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로런 그로프의 아르카디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이 책이 참 읽기도 어렵고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도전해 볼게요. 소설을 펼치면 제발트 본인이라고 여겨지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영국의 동남쪽 지방을 계속 여행하면서 쭉 다니면서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풍경이 어떤 풍경들이냐면 과거에 엄청난 인구를 자랑했던 산업도시, 전쟁의 흔적, 과거에 굉장히 부유했다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이나 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길 둘러보다가 떠오른 어떤 인물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현실도 있고 허구도 있거든요. 그 여러 겹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제발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문명이라고 여기는 그 발전의 끝에 지금 현재 뭐가 남았는지, 이 세계가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부서진 이런 조각들입니다. 책의 제사에도 나와 있지만 애초에 제목에 있는 이 토성의 고리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토성의 달이었다가 다른 행성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그 힘 때문에 파괴된 이 파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즉 제발트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문명의 과정 끝에 남은 어떤 파편들인 거죠. 이런 내용인데 이 책이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같이 책 읽기 모임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읽었는데 일단 제가 현실과 허구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실에 해당하는 역사나 이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이 제발트가 구성해 놓은 짜임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찾아가면서 읽어가지고 안에 막 지금 책이 막 난리 났거든요. 메모가 많고 막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정교하게 지어진 되게 큰 건축물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건축물 보면 감탄하잖아요.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이런 거 보면 막 경이롭잖아요. 이 책이 그래요. 와, 문학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거 좀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독자분들이 저처럼 그 플롯이나 줄거리 위주, 재미 위주의 책들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이 책 읽으실 때 되게 낯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책의 힘을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이 책 뒤에 추천사 읽어보면 배수아 작가님이 제발트 책을 읽고 나면 제발트 전과 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앞에 이 번화한 어떤 문명의 흔적 같은 것들이 아예 다르게 보여요. 이 책이 약간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느낌이고, 이 내용 자체를 떠나서 이 소설 쓰기 방식으로서도 너무 새로워서 이번 12월 달에 저한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스페셜 픽으로 꼽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정 너머 1시간. 아, 너무 예쁘죠? 이 책이 헤르만 헤세 최초의 산문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길이가 무척 다른, 그치만 대체적으로는 짧은 산문이 9편 실려 있는데 읽어보면 뭐라 그러지? 되게 몽환적이에요. 이 표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그대로거든요. 뭔가 신비롭고 숨겨져 있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이게 뭐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다만 헤르만 헤세가 작가의 말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예술가의 꿈나라, 미의 섬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책이 유미주의적인 특징이 없지 않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말대로 묘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로서 읽기에는 좀 난해해요. 되게 상징적인 이미지, 뭐 예컨대 여신이라든지 꿈, 강, 밤, 이런 상징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작가가 이 책에 뭘 많이 숨겨놓은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그것을 못 찾는 느낌? 그래서 이 책은 스토리보다는 이 표현들, 상징들, 의미들을 찾는 방식으로 읽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재미가 느껴지는 책은 아니었지만 이 책의 뉘앙스 자체는 정말 섬세하게 전달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정 너머 1시간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칼 융의 책이고요. 원형과 무의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진짜 이 책이랑 거의 전쟁을 했는데, 이것 봐. 이거 보세요. 난리 났어요. 이거 막 정리하는 거 막. 난리 났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철학 원사를 읽는 게 낯설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열심히 파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이 얘기하는 걸 과격하게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인간의 정신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무의식의 안에 있는 거는 뭐 내가 잊어버린 기억, 숨겨진 상처, 트라우마,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은 좀 달라요.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타고난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뭐 동양인이면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이거를 유전자부터 타고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 어떤 상징으로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한 신화에서 반복되는 어떤 모습, 꿈,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걸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원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이게 참 읽다 보면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어렵고 오해할 만한 구석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막 챗GPT 찾아가면서 수업 들어가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요거 되게 흥미롭다, 이게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독서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유의미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달 스페셜 픽으로 또 꼽게 됐어요. 융의 원형과 무의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저드슨 브루어가 쓴 책이고요.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요거 제목만 보면 뇌과학 책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뇌과학 책보다는 마음챙김, 명상책에 가깝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작가가 중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중독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이나 방법을 설명할 때 그 핵심 키를 마음챙김 명상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중독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는 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작가가 보기에 이 중독의 핵심에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흡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담배를 피울 때 느껴지는 그 좋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이 갈망에 대한 욕구가 완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가는 이 행위 자체가 갈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심화시키는 구조, 굴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 자체를 끊어야 한다. 뭐 담배를 눈앞에서 치우거나 은다한 껌을 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이제 마음챙김 명상으로서 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이 책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 행동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마음챙김, 뭐 불교 이론 같은 거. 저는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마음챙김 명상책을 잘 쓰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책이 너무 중언부언하는 게 많고, 또 굳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너무 다른 장르의 책 같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드슨 무르어의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였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오가와 사야카의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입니다.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이 책 굉장히 특이하고 좀 탁월한 사회학 도서라고 생각했는데 소개해 볼게요. 홍콩 버나가에 청킹맨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오가는 곳인데 숙박을 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좀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부촌이었는데 이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뭐 난민, 불법 체류자, 성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돼서 그래요. 여기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계 이주민들이 또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조합,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특이해서 일본인 학자인 오가와 사야카가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이 단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조합이 처음에 왜 생겼냐면 홍콩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죽은 동포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부금을 모으면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건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누굴 도울 때 자격이나 대가를 묻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이라면 우리가 1인당 얼마씩 걷자.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없고,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또 그만큼 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나 정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힘들면 못 내는 거고, 상황 되면 많이 내는 거고, 도움을 받는 저 사람이 한 번만 도움을 받고 사라질 사람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조합에 어떤 기여를 할 사람인지 뭐 이런 걸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가늠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널 도울 테니까 너도 날 도와, 이게 아니라 내가 널 도우면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날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굉장히 담백해요. 그러니까 누가 굶고 있으면 나 밥 사 먹는 길에 그 사람 밥도 사주고, 누가 일하러 왔으면 내 일 하는 김에 겸사겸사 그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도움이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고 신선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늘 자격을 묻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복지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나? 그동안 세금 열심히 냈나? 우리나라 사람 맞나?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워진 건데 굳이 이 복지 기금을 써야 되나? 저건 자기가 책임질 일 아닌가?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당연하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고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도 그 자격을 따지는 거니까. 근데 청킹맨션의 공동체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괴상한 방식으로 따스하다? 완전히 처음 본 색다른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굉장히 재밌었고 충격도 많이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으로 꼽았어요.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4권의 스페셜픽 도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해의 독서를 총결산하는 마지막 영상만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요거 조금 일찍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12월 마지막까지도 제가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좀 길어졌네요. 최종까지 고민하다가 만든 독서 총결산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올해의 마지막 12월
12월에 독서 정산 영상 올리고 물러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